감사합니다. 송윤아입니다. 이 시간에는 토그롱 돌봄사회에서 보험회사가 어떻게 역할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가 인구 고령화로 인해 뭔가를 준비해야 된다면 그 시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고령화로 인한 여러 도전 과제 중에서 돌봄은 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75세 이후부터는 신체나 인지 기능의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장기요양 인정자 비율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은 75세 이후부터는 두 자릿수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85세 이후부터는 10명 중 4분이 신체나 인지 기능의 저하로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5세 이상 고령자는 411만 명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인 2044년이 되면 75세 후기 고령자가 이 또한 1,000만 명을 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사례는 이런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데 돌봄이나 요양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급증할 것이고 이에 따라서 고령자 친화적인 주거 공간과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고령자 주거시설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는 이러한 필요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노인 요양과 주거를 둘러싼 과제 몇 가지를 이 자리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부담 증가입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를 도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인해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증가하고 서비스질 개선과 요양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요양급여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 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득 대비 장기 요양 보험료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입자의 부담이 커지게 되었고요. 비단 가입자의 부담만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장기 요양 보험의 급여를 이용하시는 고령자분들의 부담도 함께 증가를 했습니다. 요양급여 수가가 증가하면서 본인 부담금이 같이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설급여 본인 부담금은 1등급 기준으로 2013년도에 32만 원이었는데 2024년 기준으로 51만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재가급여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가급여의 경우 24시간 케어가 아니기 때문에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급여 한도를 초과하는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면 장기요양 3등급 인정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한도액은 146만 원입니다. 월. 그래서 이 금액으로는 방문 요양을 일일 최대 3시간 27일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발생하는 추가 시간에 대해서는 간병인을 고용을 해야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간병비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장기요양 시설의 서비스 질에 대한 우려, 불만, 불안입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는 3년에 한 번씩 고령자를 대상으로 건강 악화 시 희망 거주 형태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건강이 악화되더라도 현재 집에서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8%입니다.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에 입소하겠다는 비율은 28%, 그리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초래할지도 모르는 노인 전용주택에 입주하겠다는 하는 비율은 17%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노인들의 에이징 인 플레이스 욕구, 즉 익숙한 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은 욕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나라 노인 요양 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시설 평가 결과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가 대상 기관 4,400개 정도에서 한 50% 이상이 C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인데요. 그리고 시설 규모가 작아질수록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일수록 이 평가 총점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는 노인 요양시설의 장기 요양시설의 약 60% 이상이 C등급 이하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이 이렇게 높은 비율의 서비스 질이 낮은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의아하기는 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나라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이 돼서 지난 16년 동안 양적인 확충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질적인 개선에서도 상당히 많은 역량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장기 요양시설의 폐업과 그로 인한 주거 안정성 약화입니다. 우리가 노인의 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익숙한 곳에서 거주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시설이 안정되게 아주 오래 유지되는 것을 중요하죠. 네. 그런데 2016년 이후 폐업한 장기 요양시설은 무려 4,000개가 넘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기 요양시설은 약 6,200개 정도인데요. 이 6,200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난 7, 8년 동안 누적 폐업 수가 4,000개가 넘는다는 것은 폐업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사업자가 주로 운영하는 노인 요양 공동 생활가정의 경우 정원이 10인 미만인 소규모 시설인데요. 이 시설의 경우에는 기관 수가 계속해서 단조 감소하고 있는데 상당한 폐업이 이 부분에서 발생했을 걸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는 김에 서울 지역을 한번 봐볼까요? 서울 지역은 평균적으로 장기 요양 시설 수가 한 50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2016년도 이후 폐업한 시설 수가 이에 거의 상응하는 457개입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는 시설 수 대비 폐업한 시설 수가 상당히 많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쯤 되면 서울에는 도대체 어떤 시설이 있는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폐업도 많이 하고 서울의 경우 요양 품질이 낮다는 평가 결과를 얻는 걸까 궁금해지시죠? 자, 서울을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장기 요양 시설 공급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소규모 시설 위주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기 요양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정원 10인 미만의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임차 운영이 가능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서 장기 요양 인정자 수는 연평균 9%씩 증가를 했는데요. 이에 반해 시설 정원의 수의 증가율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심지어 시설 수는 오히려 감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에서 장기 요양 인정자 수 대비 시설 정원의 비율은 11%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습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시설 공급이 저조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유 규제와
서울의 높은 집가 때문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는 공급량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더 심각한 것은 서울에 있는 시설의 질적인 측면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에 한 500개 정도, 502개 정도의 장기 요양 시설이 있는데요. 전체 요양 시설 중에서 53.4%가 정원 10인 미만의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입니다. 이에 반해 전국 평균은 29%입니다.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이 전국 어떤 지역보다도 서울 지역에서 상당히 높다는 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정원 10인 미만의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의 경우 임차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특히 이 시설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노인 요양 공동 생활 가정의 경우 폐업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평균적으로 요양 품질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서울은 경기도에 이어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수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공급이 저조할 뿐만이 아니라 양질의 시설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건 상당히 문제로 보이는 것이, 노인의 주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상당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오래 운영될 수 있는 요양시설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돌봄 인력 부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요양 등급이 없거나 낮은 그러나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중산층 고령자 대상 주거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시설은 장기요양 1, 2등급만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인 주거정책은 저소득층이 중심이 됩니다. 또한 노인복지주택은 전국에 40개소에 불과하고요. 월 이용료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산층이 입소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말입니다. 85세 이상 고령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8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59%는 장기 요양 등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35%는 3등급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 등급에 해당하죠. 그리고 85세 이상 어르신의 반절 정도는 1인 또는 부부 가구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노인에게 85세 이상 요양 등급이 없는 노인에게 일반 주택에서 홀로 거주하는 것 외에 다른 여러 주거 선택지를 제공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까지는 우리나라 노인 요양 주거와 관련된 몇 가지 사회적 과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개인의 요양과 주거 비용에 대해서는 노후 소득 보장과 비용 보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이나 요양시설 폐업, 돌봄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요양의 디지털화와 돌봄 테크 도입으로 요양 품질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시급하죠. 그리고 돌봄 인력을 교육하고 양성해서 돌봄 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 처우를 개선해서 돌봄 인력을 많이 유인하는 것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경우 안정적으로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운영될 수 있는 양질의 요양시설을 공급하고 중산층 고령자를 대상으로 돌봄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입니다. 국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 모든 문제를 국가가 전담하는 게 과연 항상 최선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러한 사회적 과제에 혁신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시장 참여자가 우리 시장에는 없을까? 여기 손포홀딩스라는 금융지주가 있습니다. 손포홀딩스는 일본 요양의 미래를 바꾼다는 목표로 시장에 진입하여서 현재 개호를 둘러싼 사회적 과제에 개호, 요양입니다. 요양을 둘러싼 사회적 과제에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령자 주거시설에서 재가 서비스까지 전국의 풀 라인업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고요. 이 손포홀딩스는 영리법인입니다. 영리법인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지속 가능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반응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도 하지요. 그래서 요양 품질을 개선하고 그다음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훌륭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들은 이런 것을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투자는 비단 이 회사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요양산업 내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개호산업, 요양산업의 질적인 측면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계기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요양 주거 시장에도 이와 같은 플레이어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본력 그리고 신뢰에 기반한 장기 서비스 사업의 경험 그리고 인력 교육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보험회사도 그 한 축을 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이 요양주거 사업은 수익성 측면에서 그렇게 매력적인 사업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객 접점을 확보한다든지 보험 서비스의 유형화 그리고 본업과 상호 보완적 수입 모델 창출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상당히 큰데요. 첫 번째로는 이 노인 주거 요양 사업의 경우에는 재정이 투입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취약층, 즉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 정책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또한 못지않게 평판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보험회사는 무형의 서비스를 아주 장기간 제공하는 신뢰 기반의 서비스 사업이다 보니 타 업종 대비 평판 리스크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만약 어느 보험회사가 이 노인 요양 주거 사업에 진입을 한다면 굉장히 용감하게 진입을 한다면 아마 적어도 요양 품질에 대해서는 담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요양 품질에 돌봄 품질에 아주 관심이 많은 정책 당국자라면 보험회사의 평판 리스크에 대한 이런 취약성, 민감도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